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백수입니다. 제가 이제 파이어족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제가 작년 2020년 10월부로 회사를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한 기간으로 치면 10년 더 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퇴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어느 순간 저는 회사의 월급 이상의 가치가 없다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느꼈어요.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 그 시점에 그걸 느꼈는데, 기존에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단 저는 회사 일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 내에서 제가 회사 돈을 받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이제 좀 역전이 됐던 것 같아요. 일은 항상 이제 똑같고, 이제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회사를 더 열심히 다닌다면 돈은 많이 벌겠지만, 그래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퇴사를 결심을 하고 이제 제 자산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때마침 그때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다주택자를 굉장히 규제하는 정책들이 있었어요. 그 정책 덕분에 저는 어떻게 보면 퇴사를 할 수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다주택자였거든요. 3개의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 3개의 주택을 빨리 다주택 규제니까 이거 너무 이제 힘들 수도 있고 불확정성이 크다.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걸 한 채, 두 채 좀 손해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제가 빚들을 다 청산을 했어요. 빚이 청산하고, 그리고 나서 제 자산의 현황을 보니, 저는 지금 이제 이 정도면 나는 내 기준에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회사 다니는 거는 월급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내 기준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퇴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남편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경제적 자유의 기준이 남들보다 조금 낮아요. 경제적 자유의 기준을 수치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아마 천차만별일 거예요. 어떤 분은 경제적 자유가 10억이니, 어떤 분은 20억이니, 30억이니, 80억이니, 정말 사람들마다 그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각양각색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정한 경제적 자유는 어떤 거였냐면요. 일단 실거주 내 집 한 채. 그 실거주 집은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입지가 좋으면 좋겠지만, 뭐 지방이라면 한 1억 얼마짜리 아파트여도 되고, 어디 수도권 아파트여도 되고, 서울 아파트여도 되고,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실거주 내 집이 한 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내가 2, 3년 정도 손대지 않을 수 있는 금융자산이 5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한 2년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 5, 6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딱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께 이렇게 드리면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피드백이 나와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냐, 너 시골 사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경제적 기준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가 1명인지 2명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 기준은 이거일 뿐이고, 이제 사람들마다 그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의 선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남들이 경제적 자유가 10억이다, 20억이다, 30억이다, 그거에 따라서 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경제적 자유의 선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퇴사를 하고 다른 것,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돈을 벌어보자, 이쪽으로 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또 하나 더 질문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하시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 이제 퇴사하기 전에 현금 흐름을 만드신다라고 해서 배당주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좀 배당주 투자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정말 치열하게 성장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배당이 한 3%, 5% 되는 그런
그런 고배당 주에만 투자를 하는 거는 제 투자 성향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세계 시가총액 톱5 주식을 보유를 하되 그 금융자산을 한 5억까지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걸 2, 3년 동안 쓰지 않고 그냥 딱 가지고만 있겠다라고 해서 결심을 했고요. 저는 여분의 생활비가 한 5, 6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돈은 이제 제가 2년 동안 뭐 소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교육이나 성장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이 돈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최적 생활을 위한 제 돈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37인데 그냥 놀기만 하면서 평생의 여생을 보낼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재미있는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소소하게 수익을 계속 창출을 하고 있고 이미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창출을 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공부하고 책 보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소통하고 또 대학원 다니고 글 쓰고 이런 것들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여타의 활동들이 저는 제가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활동이에요. 전 한 달에 뭐 수백만 원 벌 필요 없어요.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을 벌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한 2년, 3년 살 수 있는 이미 그 여유 자금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한 수년 후에 저의 금융자산은 제가 소비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좀 일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저는 제가 소비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5년, 6년 후에는 더 크게 그 자산이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규정한 방식의 경제적 자유고 제가 규정한 방식의 현금 흐름이에요. 저는 앞으로 제 삶의 계획은,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쓰고 유튜브 출연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지인들 소개를 통해서 저는 1대1로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 코칭 이름은 월주복 코칭인데 뭐의 약자냐면 월급쟁이 주식 투자로 복리의 마법을 이루자 라는 그거의 약자예요. 월주복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1대1로 이제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그 사람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저는 내년에 3월부터 경제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합격은 했고요. 제가 출신 대학교의 경제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또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하는 활동을 계속 할 거예요. 일단 내년에는 제가 계획한 또 두 번째 책이 있어서 그 책의 집필을 시작을 할 예정이고, 공부를 하면서 제 전문성을 좀 더 키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최소한의 경제 지식들을 좀 재미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전문가의 수준에 올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대학원을 선택했고요. 아마 그 대학원 이후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박사과정까지도 이렇게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렇게 투자 관련된 정보에 제가 관심이 많고 경제 경영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가끔 서점에 가요. 이제 서점에 가면 책들을 보잖아요. 근데 코로나 직후에 굉장히 사람들의 투자에 관심이 뜨거워져서 그런지 그런 분야의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제가 하나하나 골라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용들이 너무 현학적이고 어렵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돼? 그런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저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재무제표적인 지식 같은 것도 있고 해요. 하지만 그게 투자하면서 필요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를 하시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니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좀 다그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몰라도 되는 부분들인데 투자 초심자분들이 이 책을 보신다면 굉장히 이렇게 위압감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재무제표, 그래프, 헤드앤숄더 패턴 뭐 그런 다양한 여타의 패턴들 알 필요 없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책은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으냐면 이제 투자는 너무 여기저기 다 하고 있고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나만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나는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건 딱 싫어. 이런 분들께서 그냥 지금 바로 현재 상황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투자책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책은 무엇보다도 좀 잘 읽혀야 돼요. 잘 읽히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 사례를 토대로 그 상대방의 이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걸 이제 초반에 많이 이렇게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 실생활에 투자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 책은 그런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바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제 많은 다른 투자 서적들 보면 이런 거 공부해야 되고 저런 거 공부해야 되고 그거 공부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 책은 그런 거 없고 그냥 제 책 보고 바로 지금 월급쟁이의 그 상황에서 해 보실 수 있는 투자예요. 그리고 저는 월급쟁이는 그 회사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회사와 가정이 양대산맥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투자의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버린다 보면 그 본분에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본분을 잘 열심히 하면서도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쉽게 마음 편하게 투자가 마음 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 편하지 않은 투자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급하게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게 월급쟁이 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책을 써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제 책의 또 장점을 하나 깨알 홍보해드리자면 재테크 책 중에서 아마 제일 재미있으실 거예요. 재테크 책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좀 딱딱한 책이 아니라 재미있고 편하게 볼 수 있으신 책이기 때문에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 쓰고 싶은 책은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식 투자와 심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개거든요. 돈과 심리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이제 돈이라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분들께서도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금리가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수요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그 주가가 변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그 심리는 저조차도 제 스스로도 가끔씩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심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더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내 마음이 조급하고 너무 흔들려서 이걸 그냥 냅다 팔아버리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좀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잔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어요. 물이 돈이라고 가정하고 이 물잔은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이 막 흔들리면은 물이 한 3분의 4 정도만 4분의 3 정도만 차 있어도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나가요. 하지만 내 마음, 이 물잔이 이렇게 좀 차분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 물은 여기 잘 고여 있을 수 있고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채워서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하실 수 있게 그런 책을 써볼 예정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상승장이 굉장히 길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하락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현재의 그런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분의 의견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빚내서 과도하게 단타를 투자를 하신다든지 빚내서 좀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반감을 가지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빚내서 너무 무리하게 그 주식에 투자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저는 투자의 원칙이나 투자의 전략이라는 거는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관계없이 항상 저는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지금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전문가분들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는 시간이 한참 지나가 봐야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한결같아야 돼요. 제 투자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투자의 원칙은 어떤 거냐면, 저는 첫 번째로 집은 실거주 1주택만 가진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주식을 매수할 때 종목은 세계 시가총액 톱5 내에서만 결정한다. 그리고 장기로 가져간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가 더 생겼어요. 최근에는 금융자산의 20% 정도는 현금으로 이제 보유를 하자. 그 세 가지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 원칙에 따라서 상승장이고 하락장이고 관련 없어요. 금융위기가 오고 관련 없어요. 저는 이 투자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운에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투자는 원래 운칠기삼이에요. 아니, 운칠기삼보다 운구기일에 더 가까워요. 운의 영역은 정말 많이 중요한데요. 그게 투자뿐만 그럴까요?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운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의 영역을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시고 그 운에 잘 올라탈 수 있도록 그 마인드 세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상승장에 그 운을 타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의 흐름을 잘 올라타시면서 운이 좋을 때 좀 더 좋고 운이 좀 나쁠 때 조금 덜 나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식 타이밍은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저희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 타이밍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타이밍은 전문가들도 모르거든요. 그 전문가들도 뭐 이렇게 시인해요.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 뭐 이거 투자자 본인에게 맡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피하시잖아요. 그만큼 주식 타이밍은 알 수가 없고요. 타이밍 알았다면 워런 버핏이 그렇게 코카콜라 뭐 이런 거 장기 투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넣다 뺐다 하면서 그렇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타이밍은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면 투자는 굉장히 심플해져요. 현금을 어느 정도 내가 안전마진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월급쟁이이신 분들께서는 월급을 가지고 꾸준히 그 타이밍에 상관없이 계속 좋은 주식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의 리스크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타이밍을 안다라고 착각하시는 거, 그리고 타이밍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착오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차익 실현. 차익 실현하신다고 한 20% 정도 오르면 파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익 실현에 대해서는 저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했을 때 그게 천정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애매한 정도의 차익을 얻어서 빨리 버려야 될 주식이라고 하면 애초에 그냥 사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에 천정이 없는 그런 주식들을 사서 모으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안해동하지 않으려면 뉴스를 안 보고 그 주가를 안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 사실 주가 굉장히 안 보고, 제가 주식을 살 필요가 없을 때 저는 어느 정도로 주가를 안 봤었냐면 6개월 정도 주가 안 본 적도 있어요. 그럼 이제 회사분들은 제가 주가 전혀 확인 안 하고 저 일 근무하면서 주가 확인하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걱정하세요. 야, 넌 주식 투자를 한다는 애가 그렇게 진짜 안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냐. 그러면서 저를 되게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그 걱정해 주시는 분들의 수익률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좋은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그 미래에 이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사신 것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 일일비하고 그 열심히 주가를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을 믿어요.
물을 이렇게 끓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끓일 때 우리가 그 물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늦게 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 물이 계속 사람이 바라보고 있으면 좀 늦게 끓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물리학과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물리학과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거 좀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입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산 주식을 그렇게 매일매일 매초 매분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그 물이 늦게 끓는 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가치관 때문에 저는 주가를 많이 보지 않고요. 살 때가 아니면 몇 개월 정도씩 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 저도 거시적인 상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뭐 신문은 보거나 해요. 하지만 이제 뉴스 매일매일 나오는 그런 이렇게 크고 작은 뉴스들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도 과거에 이제 그랬었는데요. 제가 미혼이었을 때 한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됐을 때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거의 그날의 주가에 상관없이 월급이 들어온 날 거의 많이 샀었어요. 제가 한 달에 썼던 생활비, 숨만 쉬고 살아도 1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저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럼 그 100만 원 정도 제외하고 한 15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돈을 이제 주식을 계속 사서 모았고, 근데 이제 텐센트라는 주식을 사서 모았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텐센트는 한 주를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살 때 한 100주씩 사야 되는데 한 번 살 때 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2달 정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2달 정도 주가를 보지 않고 있다가 그 주식 살 때 그냥 그 현재 가격에 사는 거예요. 저는 그 타이밍을 전혀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그래도 시세 같은 거, 시장을,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S&P 500 지수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다. 그때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만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자기 주식창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뉴스로 S&P 500 현황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고 그게 이제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내 자금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성향은 타이밍은 모른다. 그래서 아무 때나 돈 있을 때 사자. 요게 이제 저만의 원칙입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저는 1주택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이 1주택을 조금 더 앞으로 더 좋은 곳에, 좋은 입지에 제가 좋아하는 우아한 한 채로 계속 가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실거주를 더 좋은 주택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부동산을 치열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부동산에서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뭐냐면 입지를 보는 눈은 좀 길러두면 좋아요. 그 입지가 이렇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초중고 학교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좀 뭐 백화점이 슬세권이고 이런 곳이 이제 좋다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급량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지금 현재 금융이 이렇게 호황이다, 인플레이션 기다라고 해도 주택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 버리면은 주택 가격이 그렇게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공급량을 잘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신다면 실거주 1주택을 사실 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면 시중의 유동량, 유동적인 시장의 자금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모든 자산에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대출 규제가 적고 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이 많이 오르지만 대출 규제가 심하고 금리가 높고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그 주택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집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좀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공급량이 많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앞으로 이제 큰일 났구나, 더 떨어지겠구나, 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정반대로 가시는 거고요. IMF가 와도 공급량이 정말 적으면은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거의 1주택자가 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음, 그 유명하신 분들, 정치에 나오신 유명하신 분들께서도 1주택을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주택들 이렇게 처분하시고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주택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처분했고 1주택만 남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많은 분들, 처분해야 하셔야 될 많은 분들은 다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만 남겼어요. 이런 상황, 똘똘한 한 채만 남긴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온다고 해서 그 똘똘한 한 채를 팔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들 다 생각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실거주 한 채를 마련을 하시는 타이밍은 그렇게 공급량을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너무 투자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저는 실거주 마련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도권 기준으로 한 3, 4억 정도 모으셨거나 지방 기준으로 1억 이상 모으셨다라고 하면 괜찮은 입지에 실거주 부동산을 먼저 사시는 게 저는 투자보다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주식 투자라는 게 수익률은 더 높겠지만 그래도 그게 실거주 부동산은 그 투자의 이상의 의미를 저는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 가족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편안한 가운데 더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 하락하고 상승하는 것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실거주 집 한 채는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시드머니를 모을 때는 저는 정말 정보가 없었고 그때 장기 저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출 갚고 시드머니 모을 때 예금 적금만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도 저는 그런 방식을 추천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요즘에 좋은 방식은 그래도 ETF, 좋은 ETF를 계속 사서 모으신다던가 아니면 뭐 세계 시가총액 톱5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기업 하나 잡으셔서 장기적으로 계속 월급 탈 때마다 사 모으시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드머니를 마련을 하시고 그렇게 뭐 1억에서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 4억 정도의 순자산이 필요할 거예요. 그 정도 모으셨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좀 힘써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시드머니 모을 때 그런 주식 투자라든지 ETF 투자가 굉장히 좋은 투자의 방법이거든요. 이제 또 그런 분들께 머리 쓰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자 하는 또 종목은 유명한 ETF 요즘 되게 인기 있는 게 있어요. S&P 500 지수 그 종목을 추종하는 ETF가 있고요. 그게 SPY라는 ETF예요. 주식 사고 팔듯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QQQ라는 게 있어요. 그 QQQ는 나스닥에서 상위 100가지 종목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그런 것들 계속 사서 모으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적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유를 누리시면서 그 초기에 시드머니를 마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너는 이제 대기업 다녔고 월급이 좋으니까 훨씬 더 투자 잘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훨씬 더 시드 빨리 마련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걸 몰랐거든요. 그때 제가 빚 갚고 시드머니 모을 때까지 전 예금만 했다라고 했잖아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ETF로 장기 투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율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장점이 있으시잖아요. 각자의 장점이 다를 뿐이에요. 제 장점은 월급이 많았다라는 거고,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장점은 이런 좋은 좀 건전한 투자의 상식을 알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상식을 잘 누리신다면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때였을 때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재정적인 문제점만 말씀드렸는데 그 빚 문제뿐만 아니었어요. 제 삶 전체가 엉망진창이었어요. 빚이 3천만 원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문제도 있었고, 그때 이렇게 빚이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 보니까 회사 생활도 굉장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 집중 못하니까 상사와의 관계도 역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휴대폰비나 카드값 연체되고 이런 정말 혼돈의 상황 속에 저는 있었어요. 그렇게 너무 문제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중에 저는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그거 하나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빚을 청산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빚을 청산해야겠다라는 그 문제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열심히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회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 한 주주 같은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삶이 팍팍하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뭐부터 손 써야 될지 앞이 막막한 형국이실 때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 하나를 선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문제에 몰입을 하고 해결을 해 나가시다 보면 다른 것들이 이제 많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신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20대 한 주주 분들께 저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